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수능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강의부터 철학사상이 시작되는 거 알고 클릭을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이 철학사상이 윤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철학사상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 전반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윤리교과에서 철학사상은요, 동양사상과 한국의 사상, 그리고 서양의 사상,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동양사상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동양사상에서는요, 가장 크게는 유가의 사상, 도가의 사상, 불가의 사상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배우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연원과 전개라고 하는 또 두 파트로 나뉘어서 내용이 전개가 되지요. 그런 구성들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유가, 도가, 불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가짜라는 말을 붙일 때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유학 또는 유교라는 말도 쓰는데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의에서는요, 가짜라는 말을 써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앞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유가 사상의 연원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가 사상의 연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철학 사상을 배우실 때는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표 학파와 그것을 대표하는 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외우시지 말고요. 그 사상가가 살아간 배경, 성장했던 환경,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 인물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무엇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모아진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학파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내용을 외우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순서를 거꾸로 하시지 말기 바라요. 선생님이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역시나 강의를 구성했으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한 내용들을 암기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대표적인 학자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상과 거기에 따라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들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가의 연원에서 순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순자라는 인물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에서 인위, 자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자기, 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답 처리하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상가의 핵심적인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 다음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감을 거기에 문제에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다시 시켜봐 드릴게요. 자,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정도 얘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선생님이 우선 유가 사상에 대해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유가 사상의 연원을 들어가게 되면 공자라는 인물, 맹자, 순자, 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반적인 틀 속에서 보다 보면은요, 각 학파들, 그리고 각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질서 있게 정리를 해가면은 그때부터 고득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상 파트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점들은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자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공자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자의 사상에서는 인과 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 인과 예가 묵가의 사상이나 혹은 도가의 사상과 차이점을 많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외울 수는 없고요. 선생님과 내용 정리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적용시켜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인과 예의 사상이 맹자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공통점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이것들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육아사상, 동양사상에서 거의 매해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육아의 내용들 절대로 단 하나의 내용도 빠지지 말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뭐라고요? 그 인물의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고 했었죠.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자 얼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공자는요, 이름이 구, 언덕 구자를 씁니다. 공자의 어머니가 니구산이라는 산 언덕에서 아이 갖기를 빌어서 낳은 아이라고 해서 언덕 구자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공구라는 인물은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뭐, 전해지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공자가 태어났을 당시에 아버지는 70세가 넘어 있었고, 어머니는 어린 소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렇다면은 어린 시절에 환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 속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예의 바른 아이로 성장했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한 후에도요, 자신의 사상을 받아주는 왕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자, 이러한 인물의 배경 속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대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예전의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혼란스러웠을까 싶겠지만 그가 살았던 당시 이전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훌륭했던 왕조에 비해서 무엇인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혼란스러운 그 시대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도덕성의 타락 때문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 문제의식을 잡았다는 거죠. 자, 도덕성의 타락. 그래서 당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도덕성의 타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문제의식을 알려주는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도덕성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도덕성을 알려주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106번 등장하는 글자인데요. 그 글자가 바로 인이라는 글자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공자의 윤리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요, 이 인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판서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논어에 10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논어라는 책은요, 그 제자들이 공자 스승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공자는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각각 다른 대답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인이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라도 공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딱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추려서 그나마 말을 해보자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무엇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바로 도덕성이라는 말을 2번 말씀드렸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자의 인, 그럼 무엇?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말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외에 인격자의 인간다움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은요, 사랑의 정신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공자에게서 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인이 세 가지 의미를 지녔을 때요, 제자들이 물어봤겠죠. 공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자의 대답은
효제 충신을 통해서 인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효제 충신을 잘 보시면은요, 이 중에서 효와 제를 봅시다. 효는 그 대상이 나의 부모겠죠. 제는 나의 형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친친이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를 해두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해서 충과 신, 내 이웃과 사회, 국가에게로 그 사랑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내면적 도덕성,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으로서의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라는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서는요, 자, 서라고 써놓을게요. 마음 심자에 같을 여자를 썼죠. 나의 마음을 너와 같게 만들어서 너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서예요. 그래서 이 서가 인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추, 기, 급, 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해본다.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서를 이해하실 때 이 추기금이라는 용어를 함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인을 사랑의 정신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한번 저랑 정리를 해보실까요? 인을 사랑의 정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무엇이죠? 자,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어진 자만이. 그래서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짓는 거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인이 사랑이라고 해석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고 하니 우선 구별적이고 구분이 있는 사랑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또는 차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우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존비, 친소의 구분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선생님 아까 친친이애인 설명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존비, 친소, 나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귀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인의 의미예요.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심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필기만 해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의미는 묵자가 말하는 겸해의 의미와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 사랑은 어떻게 가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친친이애인 말했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서 효와 제, 나의 가족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사회와 국가로 그 사랑이 확대가 되어 가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점진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점진적이고 확대적인 사랑이다. 단 거기에는 순서도 있고 구별도 있다라고 1, 2번을 함께 합쳐서 이해해 두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다가 심화된 주제를 한번 살짝 곁들여 보면 이렇습니다. 점진적이고 확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혹여 육아를 또 육아의 공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공자가 말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에 얽매이기 쉬운 거 아니냐. 내 부모, 내 형제자매만 중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쉬운데 가족주의에 얽매이는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왜?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잘 빠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인을 사랑으로 해석했을 때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이냐 요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은 정리 이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도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내면적인 도덕성, 내 안에 도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공자가 강조한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도덕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외면적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정의 내리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극기복례죠. 여러분들 이 극기복례라는 용어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자아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본능,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요, 천도에 의해서, 천리에 의해서 규정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극기복례라는 말은 공자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이번 참에 확실히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극기복례를 통해서 완성된 이상적 인간상을 뭐라 할까요? 군자라고 합니다. 요 군자에 대한 얘기들, 이상적인 인간상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관련돼서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흥어시 이버의 성어학. 요 얘기는 바로 요거예요. 시를 통해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를 통해서 인간의 그 행동 규범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성품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인데요. 선생님이 요 얘기 왜 가져왔냐면요. 요것도 약간 심화된 주제인데 문제에 출제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자가 예와 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예와 악에 대해서 묵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단계에선 모르시고 선생님과 묵자까지 같이 가셔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필기만 꼭 해두세요. 그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공자의 인과 예라고 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하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쫙 나오게 되면 아, 공자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유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자의 인과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문제는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교재 17쪽을 펴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다음은 이것에 대한 후세학자들의 진술이다. 이것에 대한 공자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 수능 문제는요, 발문, 지문, 선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단서를 줍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문을 잘 보시면 굳이 공자의 설명이라고 한정을 딱 시켜놨습니다. 공자의 상황, 공자의 생각을 갖고 이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공자의 사상만 안다라고 했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육아사상의 전개까지도 가고 다른 학파까지 다 알아야 100%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습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봐 드릴 테니까 아, 동양사상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한번 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이며 사람은 이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다. 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 다 아는 거다. 또 여기 보시니까 이것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감이 딱 오시나요? 이거는요, 공자의 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요 인에 관해서 후세 학자들도 굉장히 해석들을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주자가 한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정약용이 한 말이에요.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외워서 어디서 봤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단서들 속에서 용서하는 거, 어떤 서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리를 다한다, 예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지의 어떤 그 운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유학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입장을 이렇게 추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자가 서와 또 예를 통해서 인이라는 것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자의 인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로 추려가는 겁니다. 선지 1번 보시면요. 잡념이 들지 않게 하는 마음의 집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공자 때도 얘기했지만 성리학에서 굉장히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이라는 수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이기적인 욕구나 이기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것을 지워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양 방법을 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을 표현하는 말이 1번 선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이라고 딱 잘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빼주셔야 하고요. 2번 가겠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가 안 배우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도가, 특히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도의 의미가 2번 선지예요. 자, 그럼 3번 갑니다.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 원리다. 이것을 도가로 해석해도 가능하시고요. 더 들어가면요, 노자와 장자 이후에 도가 사상이 계승이 되어가는 단계에서요, 현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청담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논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 현실을 초월한 최고 원리에 대해서 논하게 돼요. 그래서 3번은 현학에 대한 선지입니다. 안 배우셨어요. 자, 그럼 4번 갑니다. 자기 사욕의 극복을 통한 진정한 예 회복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건데, 나를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한다입니다. 극기해서 복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좀 어렵지만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단서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4번 보시면서 극기복례 한번 싹 정리하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4번 정답이고 5번 한번 볼게요.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결과에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긴다. 이거 선생님이 2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떤 학파? 불가. 불가의 무슨 설? 연기설. 이 연기를 자각하면 뭐가 나온다? 자비의 윤리가 나온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에 가서 선생님 또 말씀드릴 거야. 5번은 불가의 연기설과 자비에 대한 선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 1번은요,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단계에서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지가 않더라도,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지금 문제에 다 구성되어 있는 거여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선생님과 같이 앞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가 남았어요. 또 한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 20쪽에 보시면 수능 실전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볼까요? 다음은 모두 동일한 고전에 실려있는 진술들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닌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가면 더 쉬워요. 소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소인. 그래서 이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소인과 대비되는 구분, 그러니까 대비되는 인간을 얘기해요.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보는 이상적이지 않은 인간상이고요. 여기 기억은 이 사람이 보는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이상적인 인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을 쫙 읽어보시면, 그래서 천명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덕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로서 기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군자. 공자가 극기복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인간상으로 얘기한 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근데 그게 내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 의와 리가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이익을 서로 나누는 것. 교상리 혹은 교리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는요. 묵가의 사상입니다. 요거 아직 안 배우셨어요. 앞으로 근데 잘 나와요. 그래서 예습상 한번 써놔 보세요. 근데 모든 동양사상 문제에 묵가가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 알아만 두시고 다음에 선생님과 배워봅시다. 1번 그래서 넘어가고요. 2번 예법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인데요. 이거 2강에서 인성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누군 것 같아요?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볼까요? 악하다고 볼까요? 악하니까 변화를 시켜야 된대요.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예법이래요. 예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대요. 그럼 누구? 순자. 그럼 정답 아니죠?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사심과 주관을 버리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른다.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사심과 주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비워버려야 되죠. 좌만과 심재를 통해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 도가, 장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4번 친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 보이는데 선생님 아까 공자의 인을 사랑으로 해석했을 때 존비 친소를 구분하는, 차별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묵가가 그와 반대 입장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묵가는요. 사람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구별하지 않는. 그래서 요거는 묵가의 겸애이고요. 그래서 공자 문제 나올 때 정말 잘 나온다니까요. 묵가의가 또 나왔죠. 한 문제에 선지 2개가 묵가예요.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묵가 중요하구나. 힌트만 한번 얻어보세요. 5번 갑니다. 경으로서 자식이를 닦음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요거 선생님이 공자의 정치 부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텐데요. 나 자신을 닦아요. 나 자신을 먼저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요. 이 아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수양이 중요한데 그 수양은 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군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장 학력평가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의 시험을 보신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고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걸음마입니다. 처음 가는 시기니까 여러분 지금 겁을 먹지는 마시고 저런 게 나와. 저런 게 중요하구나. 선생님의 안내를 받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자의 정치관이에요. 공자는요. 어떠한 정치를 펼 것을 말했을까? 이걸 2번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공자가 뭘 강조해요? 도덕성을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도 뭘 강조할까? 도덕성, 도덕적인 거. 왕이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걸 강조할 거라는 거죠.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금방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필기하시면서 이것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자가 말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첫 번째, 덕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도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통치를 하는 것, 바로 이 덕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건 없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공자는 통치에 있어서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겼고 법률이나 형벌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여겼다.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오면 유가 중에서도 공자 혹은 맹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치 사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수기이 아니니라. 앞에 문제 풀면서 나왔죠.
수기, 나 자신을 갈고 닦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닌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과 예의로서 나 자신을 먼저 갈고 닦은 다음에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덕치,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통치라고 얘기한 공제 사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덕치 묻지 않게 공자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 정명. 이름이에요. 이름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자, 저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이름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이름이 있겠죠. 공자가 생각했을 때는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를 바로잡는 방법,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래서 뭐뭐답게 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공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이자 사회 혼란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정명사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필기 내용이 많지 않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일 거고 아마 다른 사상가하고 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요거 선생님과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의 적용인데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20쪽 보세요. 야, 여기서도 요거 한마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발문, 지문, 선지 다 단서다. 발문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발문에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문에는요, 어느 정도 시대적인 구분을 주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면 어느 정도 사상가일 거다. 한계를 그을 수 있어요. 누굴까 볼게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 정치를 한다면서 어찌 죽이는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먼저 선하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군자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라. 아까 얘기했죠. 군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고 그에 대비되는 인간이 바로 소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소인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게 한다라는 것에서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솔선수범, 즉 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것이 주는 역할에 충실히 해서 너의 사회적인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일 거다 라는 걸 유추해 내시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명사상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얘기할 거고 이상적인 인간상까지 찾았으니까 여기에서의 을은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누구다? 공자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조금 그냥 힌트를 드리면요. 그냥 사소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는요. 이 지문이 대화체의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 남아있는 저서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선지. 군자는 선악의 분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군자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선악의 분별이 없대요. 선생님이 이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가에서는 시비 선악 이 무엇인지 꼭 분별해줘야 되거든요. 분별이 없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1번은 오답. 2번 갑니다. 정치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출제자 선생님께서 여기다 명자를 일부러 써주셨죠. 여기에다가 이 정명을 유추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2번이 정답 맞아요. 그쵸? 2번 정답이고 3, 4, 5번은 왜 틀렸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3번이요. 인과 예라는 타고난 덕성이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인과 예. 공자 맞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타고난 덕성이라는 게 틀려요. 이 예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과 아까 필기하면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은 내면적 도덕성, 예는 외면적 사회규범. 외면적 사회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타고났다라는 의미랑은 달라요. 그쵸?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교육받아지고 교화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라는 타고난 덕성이라는 것에서 확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에서는 공자를 설명하는데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 여러분들 고득점 가는데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3번 갑니다. 4번 갑니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여 백성은 고통에 빠뜨리면 바꿀 수 있다. 요건 선생님이 4강에서 맹자 얘기할 텐데 맹자에게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맹자는 혁명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번. 통치자는 고른 분배보다 재화의 많고 적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리 공부를 조금 예습을 해둔 학생은 여기서도 이거 뭐야? 맞는 거 아니야?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요거예요. 재화의 많고 적음, 분배. 이 중에 여러분들 덕 있는 통치자라면 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분배예요. 분배. 한 나라의 재화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신경 쓰기보다는 진정한 왕이라면 그것이 많든 적든 얼마나 잘 분배가 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이게 공자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선 그걸 거꾸로 써놨죠.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사회상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공자를 잘못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과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지문에서 그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5가지의 선지 내에서 이게 왜 오답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들여서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쉽게 설렁설렁 공부하면 마지막에는 고득점까지는 못 가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를 꼭 이해하시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요. 3번째 주제. 공자가 얘기하는 사회관 내지는 경제관입니다. 어떤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자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딱 이렇게 얘기해요. 대동사회라고. 자, 그 대동사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판서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동사회라는 말 여러분들 꽤 들어보셨죠? 이 대동사회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정리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공자가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교화가 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대동사회는 도덕성이 구현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사회 처음 하는 거니까 쓸게요. 대동사회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모습은 도덕성이 구현된 사회.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왕이 공자에게 물어봐요.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은 왕이시여. 한 사회에 부에 많고 적음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됐는지를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하기를 분배의 형평성이 해결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동사회의 모습, 그 글을 찾아보면은요, 흡사, 현대사회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복지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딱 공부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 뽑아왔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풀 거거든요. 그때 한번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분배 형평성이라고 쓴 이유는 공자가 부의 많고 적음보다는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신경 쓰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현대사회 복지사회 모습과 흡사하더라라고 이해해 두시고 요건 문제 적용시킬 것이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요거야. 경제.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의, 주, 리, 종. 견리, 사의입니다. 보시면은요, 의가 있고요. 그리고 리가 있어요. 이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의로움. 그러면 도덕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유학자들은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은 좀 배제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이것도 오답의 선지로 잘 만들어지거든요. 경제적 이익이 필요해요. 경제적 이익 추구할 수 있어요. 긍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되진 않아요. 경제적 이익은 수단이 돼야 돼요. 왜? 도덕성,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수단 정도로 얘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 말에다 대입시켜 보면은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것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이익은 걔를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너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의로운 것일까를 꼭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면 갖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관념, 경제적 이익을 보는 시각이고요. 요거는 유학사상에서 쭉 이어집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맥락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를 이해를 잘 해두시고 선생님과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문제 적용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교재 20쪽의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이 문제 자료에 올린 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전통윤리라는 과목 있죠. 그거 따로 공부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죠. 막바지에 가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왜? 지금 말한 이런 경제관 같은 게요. 전통윤리에 나와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에도 나오는 인물의 사상이 전통윤리에서도 다뤄진다 그러면 합쳐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좀 포괄적으로, 좀 더 큰 주제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동양의 사상, 육아사상적인 내용에다가 서양에서 되고 있는 얘기까지 합쳐서 여러분들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오히려 차이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읽어야 되는데 현명한 임금이요. 유좌라는 그릇을 옆에다 두고 계속 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자라는 건 그릇인데요. 얘는요. 비워두면 기울어지고 중간쯤 채워놓으면 반듯하고 가득 채우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반듯하게 되려면 중간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중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요. 쭉쭉쭉 가다가 자기 몸을 검소하게 해야 된다. 요지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중간. 검소하게. 요것이 바로 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관념이라는 거예요. 중도를 지키면서도 검소하게 가는 것. 그다음 나번을 보시면은요. 자본주의 사회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예요.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즉 그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빈한 생활을 통해서 절약하면서 사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흥청망청하는 천민 자본주의적 모습에 어떤 교훈을 주는 얘기. 그러면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수양에도 넣을 수 있는 그 관념,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보여지는 관념, 두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점, 뭘까요? 이게 만약에 서술 문제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지 한번 보실까요? 봐요. 이로운 것이 곧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면요. 아까 선생님과 풀었던 문제 중에 이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던 선지 기억나세요? 그게 어디라고 했죠? 무가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걸 꼭 무가라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육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아에서는 의, 주, 리, 종, 견, 리, 사, 의 얘기했죠. 이로움과 도덕적인 것이 있다면 같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가에 대한 설명에서도 틀리고요. 2번, 근검과 절약을 경제윤리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가 경제적인 관념에 대입한 문제라는 게 바로 요 선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이 지금 맞죠. 중간, 검소하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청빈한 윤리. 그게 바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부와 경제적 가치 추구를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가번과 같은 동양 혹은 유가적인 사상에서는 이 경제적인 거 추구하지 않을 거야. 이건 오해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4번.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문에서 어떤 것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그냥 나가서 이게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했다. 뭐 이익을 서로 나누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가면 묵자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 아니고요. 5번.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5번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가와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 근검 절약이라는 요소보다는 정답의 그 연관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폭넓게 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오늘 마지막은요, 공자의 대동사회를 복습할 수 있는 문제. 요걸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지문 자체를 꼼꼼하게 한번 잘 봐둬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평가 문제인데요. 이러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한번 읽어봐 두셔야 돼요.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친다. 장년들은 일할 일터가 있다. 어린이들은 잘 자라게 되고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에 애쓰는 것도 오직 자기만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어진 사람, 능력 있는 자, 큰 도가 행해지는 대동사회에서는요. 왕위가 세습되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의 그 왕위가 가는 것을 옳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왕위 세습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능력 있는 자에게 왕위가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대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를 또 잘 보시면 내 부모만 내 자식만 챙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이는 사랑으로 해석했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사랑이라고 해석해서 가족주의에 얽매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점진 확대됨으로 이것은 오히려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사회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노인들은 여생 잘 마쳐요. 일터 있고요. 애들도 잘 자라요. 보상필도 받아요. 이게 어때요?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복지사회 모습이에요.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 도덕성이 구현되어 있는 사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대동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참고해 두시고요. 선생님 굳이 이 문제를 뽑아온 이유도 이렇게 헤아려 주세요. 그럼 여기서 정답 찾을게요. 기업, 사회 복지를 확대한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X 치실래요? 동그라미 쳐야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사회 모습. 그 다음 니은 혈연관계를 중시한다. OX, X. 왜? 가족주의를 오히려 극복하는 모습이에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 부모만 내 자식만 중요한다면 혈연관계를 중시하겠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그 다음 디귿 사유재산권을 강화한다. OX, X. 왜? 내가 이래도 나만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굳이 사유재산권을 강화하는 모습 아니죠. 지문만 잘 읽어도 얘는 X. 리을 적재독소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 OX. O. 그쵸?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는다. 이걸 표현한 게 기업과 리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지문만 제대로 읽어도 정답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윤리 공부에서 내가 문제를 맞추려고 한다면 씨앗을 꼼꼼히 잘 뿌려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네요. 우리 3번째 시간에서 이 정도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수학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사실 오늘 하려는 주제들 얘기 다 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 공자사상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자사상에서 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인을 사랑의 정신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나왔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1등급으로 같이 갑시다. 수고 많았습니다.